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입니다. 요한네스 hirschberger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 읽고 있고요. 플라톤 들어왔습니다. 101쪽이고요. A 선입니다. 선. 바로 읽으면서 저희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읽는 동안 좀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 문단으로 되어 있고요. 플라톤의 철학은 소크라테스가 중단하여 버렸던 선의 본질에 관한 물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의 시대에 있어서도 가치의 개념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었다. 가치의 개념은 경제적, 기술적, 감각적인 생명에 관한 미학적, 종교적, 윤리적인 각 분야에 걸친 사실들이라고 생각될 수 있었다. 그러나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가치의 문제는 곧 윤리적인 문제였다. 네, 여기 오타인가요? 예. 소크라테스. 네, 소크라테스의 인물과 업적이 가치의 문제를 이런 형식으로 제기시켰던 것이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자신 속에서 이제 윤리적 가치를 실제로 생생하게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파악하고 규정해야 할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소크라테스가 남겨놓은 설명은 현명해라. 그러면 너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보면서 질문이 드는 게 선의 본질에 관한 물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질문이 왜 선의 본질을 물었을까? 왜 그게 궁금할까? 하필 다른 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뭐 정의가 궁금할 수도 있고 사랑이 궁금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화두가 다른데 왜 하필 선의 본질을 궁금해했을까? 선이란, 플라톤이 얘기하는 선이란 뭘까? 이런 질문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같은 부분에서 많이 멈췄어요. 네, 저는 그 부분을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시학의 비극에서 오이디푸스의 왕에서 자신은 선을 위해서 그 남자를 죽였지만 그게 자기 아버지였잖아요. 주인공 오이디푸스가. 그런 부분에서 선은 무엇인가, 선은 현명한가, 이런 질문을 플라톤이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리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가치의 문제는 곧 윤리적인 문제였다고 해요. 가치의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다. 근데 가치와 윤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정리했냐면 가치는 유무의 문제예요. 뭐냐면 가치가 있냐 아니면 가치가 없냐, 둘 중 하나예요. 유무, 가치가 있냐 없냐, 가치의 유무의 문제인데, 근데 윤리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윤리는 도덕이잖아요. 어떤 행위가 선하냐 혹은 악하냐 이런 거거든요. 이걸 해도 되냐 안 되냐 뭐 법이라고 해도 되고, 윤리의 문제는 선 악의 문제입니다. 가치의 문제는 유무의 문제고요. 뭐 진리의 문제는 진리냐 아니냐, 진리냐 아니냐, 그 OX죠. 진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이게 다 이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이분법적인 사고인데 이걸 하나 연결시키면 뭐 가치의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는 이분법적으로 통하고 둘 다 극단적이죠. 근데 이분법적인 사고는 이론론적인 사고와 어떻게 차이가 나냐? 왜 하필 플라톤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이데아도 지금 현실의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 그 두 개의 세계가 대립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데아의 세계가 더 나은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인 거죠. 가치를 이데아 쪽에 확 두고 있잖아요. 가치,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가치의 문제, 가치의 유무도 가치가 있는 게 가치가 없는 것보다 더 좋은 거죠. 가치 없는 거는 말 그대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론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까 선, 악, 윤리적인 문제도 보면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거예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악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법적 세계에선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 극단적으로 나누는 건데 현실 세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낮밤이, 물론 이분법적으로 많이 보여요. 세계가 얼핏 보면 낮 밤이 나누는데 낮과 밤의 경계가 불분명하죠. 항상 달라지고
개와 늑대의 시간이 있죠. 네. 그리고 남녀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남자와 여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이면서 여자인 사람도 있고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전환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분법의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모든 차이를 소거해버리고 딱 2개만 남겨놓고 2개 중에서도 하나만 극단적으로 띄우고 하나는 완전히 깔아 뭉개는 사고. 이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오류가 뭐냐면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데 이데아 쪽을 강조를 하고 이거 이데아 나중에 나오니까 현실 세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바람에 그 모든 사단이 나버렸다. 어쨌든 근데 가치의 문제와 윤리의 문제는 이분법적인 사고인데 지금 이제 하나 요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 전 철학을 공부할 때 대전제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플라톤의 대전제죠. 그거를 이 사람이 밑바닥에 이 모든 주장을 하고 있는 밑바닥을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분법자네. 이분법을 하는데 이분법의 오류는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한 부분을 저는 발견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대전제를 한번 밝혀내는 여기도 문장을 보면 이제 읽으면서 그런 대전제들이 아마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전제를 이렇게 잡으면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 더하자면 이분법적인 사고를 현대적인 관점, 오늘날 관점에서 비판하는 건 되게 쉬울 수는 있는데 근데 차이를 소거시킨다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구분, 차이를 생성시킨 것 역시도 이분법입니다. 네, 이분법이 시작입니다. 좋습니다. 이러니까 더 풍부해지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가치의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 흐름에 따라서 제가 계속 사유를 하면서 읽었던 것 같은데요. 플라톤이 왜 그랬을까?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저도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에서 이제 봉착한 제가 나름대로 내린 답은 좋습니다. 네, 이런 선언적인 선엄적인 본질, 즉 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걸 얻었다는 거죠. 그것은 곧 윤리적인 현실과의 접합지였겠죠. 선언적으로 이제 선이라고 하면 영어로 굿이라고 번역이 되잖아요. 가치의 문제와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선이라고 우리도 번역을 하는데 선언적으로 이미 좋은 것, 굿, 선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사람, 이제 플라톤에게는 정해져 있으면 그 후의 결과 역시도 좋은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좋은 도덕을 배운 사람이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이 사람 믿었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치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윤리적 그렇죠. 문제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 플라톤에게는. 네. 근데 오늘날 관점에서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도덕 다 똑같이 잘 배웠는데 왜 누구는 법을 안 지키고 누구는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렇게. 바로 이제 A 보면은 알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건 뭐 이 문단은 간단해요. 아는 게 곧 내가 그 선에 대해 알면 그 사람은 선한 거라고 주장을 맞아요.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플라톤 여기에 대해 반박을 합니다. 자, 이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단순히 지식, 그러니까 아는 것 속에 있단 말인가? 소피스트들도 지식과 능력 속에 인간의 가치의 본질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소피스트들은 플라톤의 청년기의 대화편에 나오는 소크라테스한테서 항상 거부당하고 있다. 그 대신에 소크라테스의 덕에 관한 알미 권장되고 있다. 요거는 선에 관해서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앞에서 우리가 했었죠. 소크라테스는 항상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확언하지 않았죠.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네, 그 부분이 인식론의 최초의 어떤 담론과 연결이 된다. 이 부분이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대답이 불충분했다. 윤리적인 선의 본질 문제에 있어서. 근데 많은 그 이제 대화편을 보면 지식과 능력이 곧장 선이라고 하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플라톤이 반박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예시가 나와요. 이제 거짓말쟁이와 도적도 암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거짓말쟁이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동일하지 않을 수 없고
도적이 지키는 사람과 동일하지 않을 수 없다. 알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뒤에 문장이 전 더 재밌는 게 이게 플라톤의 인식을 보여주고 사고를 보여주고 있는데 알고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모르고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보다 더 낫다. 재밌죠? 오늘날 반대잖아요. 차라리 모르면 죄가 좀 경감될 텐데 알면서 잘못을 저지르면 그러니까 아는 것에 더 가치를 둔 거죠. 첫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은 가치다. 이런 명제. 그래서 근데 좀 다르죠 오늘날과. 근데 플라톤은 아는 것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집착. 암과 능력이 그저 항상 선이라고 하는 주장을 부정한다. 업적과 권력만을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뭐 이제 좀 뭐랄까 조롱하는 뉘앙스로 나옵니다. 만약 아는 게 선이라면 야 거짓말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장관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이어집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고 그러니까 선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뭐 어떤 거에 대해서 도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 이런 문단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 B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문제로 돌아와 똑같은 것을 가르친다. 지식 자체는 윤리적으로 중립적이다. 우리는 이 지식을 어떻게든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하대요. 마음가짐은 의지의 태도이고 이 의지가 향하고 있는 목표와 목적이 중요하다. 목적들이 선하면 마음가짐, 능력도 선하다. 목적이 최종적인 기준이다. 그리고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문제 전체가 우선은 어떤 목적인가 하는 물음이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이게 끝이에요. B는 목적이 중요하다. 아까는 이제 A는 아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했다. 그리고 아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불충분하고 B는 목적이 중요하다. 이 사람이 행동하는 목적. 그 다음에 C. 이렇게 하니까 금방 넘어가네요. 금방 넘어갈 것이 아닌데 그렇죠. 중간에 한번 할 말 있으면 하세요. 너무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C 에로스. 요건 좀 20분까지 해도 돼요. 지금 아직 시간이 있어서. 백사 쪽 에로스를 보면 모든 가치가 요거 재밌어요. 요거 읽어볼게요. 리시스 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가치가 본성적으로 어떤 다른 것에 매달려 있고 이 한층 높은 곳에 있는 어떤 것이 또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다른 목표 때문에 그 가치로서의 특성을 갖게 되고 이렇게 자꾸 계속되어 간다면 마침내 우리는 최고로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최고로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에게 존재하고 있는 모든 다른 가치들이 다 매달려 있다. 저는 이 매달려 있다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매달려 있대잖아요, 가치가.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이 이러한 최고의 가치 근거나 가치의 원천이나 가치의 원리나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것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가치관계의 모든 연세가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 뜻을 잃어버리게 된다. 가치가 있는 것은 선천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얼핏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가치의 선천성이라는 게 가치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미리 있다. 미리 존재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나눠볼까요? 이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항상 미리 주어져 있다. 가치란 정말로 사랑받고 있는 바의 것이 아니라 사랑할 가치가 있는 바의 것이다. 이런 말은 먼저 최고의 가치에 타당하는 말이며 동시에 그 최고의 가치에서 이끌어내어지는 다른 모든
가치들에도 타당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저는 가치의 위계라고 생각을 해요. 플라톤 하면 항상 좀 이데아도 그런데 피라미드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가치의 가치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이데아 할 때도 하겠지만 어떤 이데아들이 있잖아요. 뭐 연필의 이데아라고 있으면 연필의 이데아, 지우개의 이데아 이 위에는 학용품의 이데아가 있어요. 당연히 학용품의 이데아가 연필과 지우개의 이데아보다 더 상위의 이데아죠. 이 학용품의 이데아에 연필이 매달려 있고 여기 매달려 있잖아요. 매달려 있고 지우개가 매달려 있는 꼴이에요. 근데 학용품보다 더 높은 곳에 뭐가 있을까요? 뭐 사물의 이데아가 있겠죠. 사물의 이데아가 있고 사물보다 더 높은 곳에는 만물의 생명체까지 다 합해서 만물의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피라미드처럼 위로 올라갈수록 이데아의 숫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매달려 있다. 이렇게 유와 종으로 매달려 있어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있을까? 뭐 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가장 선한, 가장 완벽한 이데아가 있겠죠. 그런 상을 딱 이제 염두에 피라미드 같은 모양을 염두에 두시고 이걸 읽으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가치가 위계가 있고 그 모든 가치들은 이제 여기 가치의 선천성이라는 게 미리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아까 영혼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육체보다 영혼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가치가 먼저 이런 눈에 보이는 사물들보다 가치, 이데아가 먼저 있었고 이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문단을 혹시 어떻게 보셨는지. 다음 진희님은 라님 어떻게? 저는 그 매달려 있다라는 게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설명해 주셔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돼서 이건 제가 이해한 거예요, 그냥. 굳이 이제 뭐 할 말이 없으시면 안 해도. 전 그 아직 생각 중이었어가지고. 예, 좋습니다. 지금은 딱히.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진희님은 어떻게? 네, 가치의 선천성이 결국 그 이제 본질의 문제일 텐데요. 뭐 선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근데 그 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확정해서 정말 고정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선의 그 최고의 최고로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에 왜 그것이 들어가느냐에 대한 뭐 근거라든지 그에 대한 대답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맥락이고 모든 주제에 한해서 그럴 것 같아요. 주제 안에서 뭐 이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짧게 언급은 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가? 꼭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질문이 계속 떠오르는 이게 부분이죠. 재밌는 게요. 전 이 문단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이제 대전제예요. 이게 다시 읽어볼게요. 만약에 우리들이 왜냐하면 아까 가치의 사슬 뭐 이제 아까 피라미드 얘기도 그렇고요. 왜 이런 걸 전제하냐면 이게 플라톤이 왜 전제하냐면 어떤 근거 때문에 만약에 우리들이 이러한 최고의 가치 근거나 아까 최고의 가치 근거 위로 매달려 있는 가장 정점에 있는 최고의 가치 근거, 가치들의 사슬, 최고의 가치 근거나 가치의 원천, 뭐 가치의 원리 이거 다 동일한 말입니다.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것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가정을 안 한다면 가치관계의 모든 연쇄가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 뜻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플라톤이 말하는 이 가치의 사슬 이런 피라미드형 이데아가 필요한 거다. 이건 지극히 논리적인 사고예요. 구조와 구별 그리고 나중에 구조주의 얘기들도 여기에서 전제를 하고 있죠. 네.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래야 되기 때문에 가치가 필요하고 가치는 이런 사슬을 이루고 있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자기가 짜맞춰서 연역적으로 풀어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해서 플라톤을 좀 들여다보면 플라톤과 소크라테스가 왜 소피스트들을 그렇게 미워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소피스트들에게는 그냥 상대성, 절대성성 다 중요한 거였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 맥락이 소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그렇죠. 가치는 이래야만 가치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 가치는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형을 이루고 있을 거야.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설득을 하는 거죠.
저는 철학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제 왜 신화의 시대에서 철학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나? 그거는 이 보편성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회가 이제 막 흩어져 살다가 도시, 이제 국가를 이루면서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뭐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플라톤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객관성, 보편성 이런 말들이 왜 나오냐? 왜 이런 식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납득할 수 있게끔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양 철학 때문에 덕분에 과학도 발달하게 되고 뭐 이성도 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시도 자체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야만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말이 아예 이야기가 가능해지는 환경 맞아요. 자체를 이제 조성을 해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게 플라톤의 전제인데 그럼에도 저는 이제 그런 전제를 다 알고 있는 바탕에서 거기에 한계를 끄집어내려고 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건 좀 한 걸음 더 나아간 작업이에요. 근데 플라톤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나쁘다 틀렸다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이런 전제가 기본적인 전제가 없으면 뒤에 것도 없는 거죠. 한 9분 정도 남았는데 한번 계속 가볼게요. 좋습니다. 선은 모든 인간적인 가치들에 비해 선천성은 딴 게 아니라 미리 있다. 먼저 있다. 아까 플라톤 데는 영혼이 육체보다 이 신체보다 먼저 있어요. 그리고 플라톤의 그 전제로 보면 모든 이 눈에 보이는 이 사물들 만질 수 있는 사물보다 그 이데아가 먼저 있어요. 먼저 있고 앞에 있고 미리 있고 중요해요. 이 사물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플라톤은. 그래서 선천성이에요. 선은 모든 인간적 가치들에 비해 선천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주관과 이 주관의 성향과도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심포지온이 제시해주고 있다. 말이 어렵죠.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심포지온은 철학적인 가치 문제를 에로스 개념, 이거 사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에로스를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에로스, 사랑과 결부시켜 해명하고 있다. 인간은 에로스 속에서 아름다움, 미죠. 미와 선을 열광적으로 붙드는데 그 이유는 이것들 미와 선이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기 때문이요. 인간의 원형적인 본성이기 때문이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따라서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본래적인 나, 즉 보다 나은 나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왜 가치 문제가 사랑과 결부되냐? 왜 사랑 속에서 아름다움과 선을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붙드냐? 그 이유를 설명했던 거죠. 왜냐면 이런 미와 선이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래요. 인간이 미와 선을 원래 갖고 있고 인간의 원형적인 본성이라. 네, 플라톤의 전제는 이런 거죠. 이런 거 보면 이거 성선설, 성미설. 인간은 원래 선하고 인간은 원래 미를 갖고 있다. 굳이 말하면 이런 거겠죠. 플라톤 입장에선. 그렇게 보입니다. 선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는 이미 선이 존재한다고 전제하에 시작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 맥락으로 이해를 계속 쭉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105쪽. 자,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선이라고 보는 것은 자명한 일이요. 그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는 게 선이래요. 여기서 주체의 요구와 행복감이라는 말이 동원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것이 행복주의나 더욱이 쾌락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자연적이고 방자한 욕구 능력에 뿌리박고 있는 도덕을 거부한다는 사실은 플라톤이 이미 고르기아스 편에서 소크라테스로 하여금 칼리클레스와 그 일파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게 하고 있다. 또 심포지온에서도 모든 에로스가 다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또 다르죠. 그 어떻게든 근원적인 미와 선에 관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스스로도 가치 있는 것으로 되는 그런 에로스만 긍정되고 있다. 에로스도 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원적인 미는 우리들이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이다. 자, 이 문장 다시 근원적인 미는 우리들이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플라톤의 생각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제를.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사람이 플라톤한테는 가만히 이 문장을 뜯어보면 우리들은 사람들이겠죠. 사람이 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래요. 플라톤한테는 사람이 중요하지가 않은. 감히 인간 따위가. 반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가치가 먼저 있다 했죠. 먼저 있고 위계 플라톤 생각할 때 항상 피라미드가 유용한 게 인간은 그냥 물질일 뿐이고 이데아 그 가치가 먼저 있고 위에 있어요. 가치상 위계상.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람이 사랑한다고. 가치가 먼저예요. 사람보다 앞서 있고 위에 있어요. 이 플라톤 입장에서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사고를 밀고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되게 이런 관념이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치가 먼저 있대요. 그럼 그 가치는 누가 정하지? 이제 뭐 현대 철학에 보면 이런 게 나오겠죠. 위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플라톤을 이런 맥락 때문에 싫어했던 거기도 해요. 솔직히.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서두를 던져주지 않으면 그 뒤에 이야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뭐 맞아요. 근원적인 미는 어떻게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반대로 가치가 원래부터 항상 본질로서 본래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나면 이제 나중에 오늘날 이제 또 현대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 수행성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랑의 관점에서 이제 비유를 예를 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사랑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으로서 생각하게 되고요. 이제 좀 근대 철학자들에게는 또 다른 질문, 만약에 선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플라톤의 질문이었다면 선은 또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이런 질문들이 이제 근대 철학에 와서도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새로운 질문의 관점들을 만들어내는 시초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오늘날의 맞아요. 관점에서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여기에서 파생된 다른 질문들이 맞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연결성으로 읽으셔야 좀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플라톤의 업적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질문을 시작했다는 거. 맞습니다. 네. 질문, 그러니까 뭐 문학도 마찬가지지만요. 답을 내리는 것보단 질문이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질문이 항상 중요하고 좋은 질문. 자, 이 근원적인 미는 우리들에게는 선천적이며 항상 존재하는 것이며, 이것도 서양의 대전제를 잘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이게 선천적 이 단어를 보세요. 항상 존재하는 것.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선천적이지 않으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봐도 괜찮을 거예요. 선천적이어야 돼요. 모든 좋은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은 미리 있어야 돼. 아프리오리 그러잖아요. 여기에 방점을 또 찍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위계의 상. 선천적이지 않으면 나쁜 거예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항상 존재하는 것이며 항상 존재하지 않는 건 나쁜 거죠. 플라톤이나 그 수많은 서양 철학자들이 봤을 땐 이런 관념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나와 있는지. 생성과 소멸이 없으며 생성과 소멸하면 나쁜 거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완전 뒤집었죠. 이걸 플라톤을. 생성과 소멸이 중요하고 항상 존재하지 않고 뭔가 유동하고 변화하는 것들을 연구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이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증가되지도 감소되지도 않으며 다른 존재자에 의해 한정되거나 기초지어지지도 않으며 꼭 한 가지 모양의 선으로서 완전히 자체 속에서만 머물러 있다. 완전 절대적인 어떤 움직이지도 않고 고정적인 절대자가 생각나죠. 완전 신이에요. 따라서 윤리적인 선은 수요와 공급에 좌우되는 시장 가치와 같은 그런 가치가 아니다. 윤리적인 선은 이거 봐세요. 절대적이다. 절대성을 딱 부여해버리죠. 이게 절대적인 거야. 믿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이런 철학이요. 종교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기독교. 신은 절대적이잖아요. 잘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갖다 쓰죠. 나중에 중세에서. 그래서 플라톤의 윤리도 비단 의무 윤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칸트의 윤리와 꼭 마찬가지로 객관적이고 규범적이다. 아까 말했죠. 객관적인 거 중요하고 규범적, 절대적 이런 단어들이 플라톤하고 잘 어울려요. 근데 저는 확실히 뭐 상대적인 걸 좋아하고 뭔가 유동적인 거, 변화하는 거, 뭔가 주관적 이런 단어들에 제가 좀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읽다 보면 반발감이 생겨서 네. 요 정도로 하겠는데 혹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플라톤 요거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한번 라님. 저는 플라톤을 잘 모를 때 그냥 플라톤은 멋있는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되게 저와 맞지 않는 사람이다 느꼈어요. 저는 읽을수록 그래서 더 알아갈수록 더 싫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궁금해지는 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플라톤은 자신만의 가치관을 절대적인 선으로 규정했지만 저는 맞아요. 절대적인 것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플라톤은 이제 자신이 절대적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스승을 넘어서려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진희님은 어떠신가요? 전 화이트헤드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플라톤에게 모든 철학에 대한 내용이나 역사는 플라톤에 대한 각주 주석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게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의 주석이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얘기했어요. 네. 이제 화이트헤드가 유명한 얘기를 남겼는데 그 맥락이 맞는 것 같습니다. 플라톤만 두고 보면 그 말도 없고 또 그게 뭐가 맞는지 틀린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되게 싫어지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플라톤의 이야기들을 쭉 몰아넣고 보면 그 맥락에서 내가 답을 할 수 있는 여지들, 휴지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평생에 한 번쯤은 마치 Q&A 하면서 인생 일기장을 작성하는 것처럼 그에 대한 가치들을 한번 내가 펼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 플라톤이 가능하게 만들었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이제 플라톤에 대한 개요서를 펼치든 아니면 플라톤 전집을 읽으시면서 나오는 이런 고정점의 이야기들 있죠. 그 이야기들에 내가 답을 하는 형태로 나만의 주석을 좀 달아보시면 아마 근대 철학이랑 현대 철학을 읽으시는 동안 나와 같은 생각들을 계속 후대 철학자들이 이어갔구나. 어떤 식으로 개진시켰구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공감과 더불어서 따라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